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이 처리되면 집합금지가 길었던 헬스장, 노래방은 500, 학원은 400, 식당과 카페는 300만 원을 3월 하순부터 받게 됩니다. 최고 90cm의 눈 폭탄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역에서 차량이 눈에 파묻히고 시골 마을이 고립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6년 만에 3월 폭설에 또 한 번 눈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 일대 부지 100억 원어치를 사들여 사전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토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나눠주는 나눔 곳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부 물품도 넉넉하지 않은데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너도 나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MBN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오는 8일까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돼도 기호 2번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MBN이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 매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추악한 돈벌레의 사이비 학자, 친일 분자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는 만사계의 위안부 피해자가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도 방영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을 화두로 잡아봤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광명 시흥에 3기 신도시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지역 개발 업무를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이 100억 원대 토지 총 10개 필지, 그러니까 약 7,000평가량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땅을 사기 위해 약 58억 원의 돈을 대출받았고 배우자, 지인까지 다 동원을 했다는 거죠. 현직 보상 직원은 물론 퇴직 직원들까지 가담했는데 땅 매입 시기는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기관과 일부 또 겹치기까지 합니다. 다른 신도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냥 정부를 믿고 맡기기에는 걱정이 참 많이 앞서게 됩니다. 지난주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당정청이 오늘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모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덕도 최대 28조 원, 재난지원금 19조 원, 여기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까지 꺼내들었죠. 국민의힘은 아직 3차 지원금도 못 받은 이들이 수두룩한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첫 소식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며 모레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긴급 피해 지원금 8조 원을 비롯해 긴급 고용과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국회 심의를 마치고 이달 하순부터 지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 직전에 돈을 뿌리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당이 꼼꼼한 심사를 벼르는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모두 690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총 19조 5천억 원이라는데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 궁금하시죠? 최대 5단계로 나눠 100만 원씩 차등 지급되는데 헬스장이나 노래방은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료 감면 등까지 다 계산하면 최대 6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 되죠.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요령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2개 유형으로 나눠 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금지 기간이 이보다 짧았던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 2개 업종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업 등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된 10개 업종은 300만 원을, 또 일반 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은 업종에 따라 3개월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2조 8천억 원을 들여 청년과 중장년,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근본의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게 50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가뭄에 담비 같다는 반응부터 왜 세금을 안 내는 이들에게까지 주는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죠. 특히 사실상 금지 업종이나 다름없던 여행사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도 배달에 수입이 좀 있던 식당 업주들은 300만 원씩 받는데 여행업계한테 200만 원은 너무하다 이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책에 소상공인 단체는 미흡하지만 반갑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하지만 정부가 나눈 5개 등급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종에서 5년 넘게 여행사를 운영한 김종인 씨 부부는 최근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사실상 끊겼고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국내 여행 알선도 중단되면서 본업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여행사는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배달로 다소 숨통이 트인 음식점 등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200만 원이 과연 저희한테 한 번 월세 줄 수 있는 그만큼이 여행사들한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또 앞선 3차 지원금과 달리 매출이 줄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 제한 업종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 중 상당수는 빚을 내야 합니다. 연이은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요. 경제부 김경기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추경 중 나라 빚을 내야 하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9조 9천억 원입니다. 10조 원 가깝네요. 이 추경이 15조니까 그중에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 목돈을 마련할 때 보통 지출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이죠. 네. 그런데 이미 지출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국채 발행,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재정 적자가 90조 원까지 늘어나고 그 전체 국가 채무도 1,000조 원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라 빚 1,000조 원, 솔직히 너무 숫자가 크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까? 네,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발표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수준은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8.2%까지 높아지는데 10% 상승하는데 불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국채 발행은 금융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채권이 발행되면 금융시장에 있는 자금이 회수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빚은 나라가 지는 거고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네. 반응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일 것 같아요. 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금액도 높아졌고
지원받는 대상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은 지원이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던 손실 보상 이 문제는 어떻게 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당정이 과거 손실은 제외하고 앞으로 있을 피해만 보상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 뭐 이 얘기네요. 네.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준 데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게도 한시 생계 지원금 형태로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세금도 안 내는데 노점상에 왜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반 업종의 경우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이 돼야 이 지원금을 받는데 노점상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들이 이 지원금을 얼마나 신청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50만 원을 받는데 과연 이런저런 부담이 따르는 사업자 등록을 이 노점상들이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돈을 50만 원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네.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거다 이거군요. 예. 대학생들한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이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0,000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직 폐업이 전제가 됐기는 했지만 이 대학생 자체가 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 경제적 타격을 받는 계층은 아니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 일반 청소년과 달리 이 대학생은 유권자인 만큼 그 이를 겨냥한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벌던 사람이 못 버는 게 아닌 대학생인데 주는 네. 이유가 아무래도 표 때문일 것이다. 네, 그렇게 이런 해석이, 어떤 그 의혹 제기도 지적도 있는 해석이 거죠. 가능하겠군요. 김경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생은 이번이 제대로 된 첫 등교나 다를 바 없죠.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50개 학교는 여전히 등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등교 현장 유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손에 축하 꽃다발을 든 아이의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생애 첫 등교길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체온 측정도 필수입니다. 정편입니다. 1년 선배인 2학년들도 등교가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엔 학교에 못 간 날이 더 많았던 만큼 교실로 향하는 게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또 아이들이 집에서만 보내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되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학교에 왔습니다. 지난해엔 고3 중심으로 매일 등교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부턴 초등학교 1, 2학년도 매일 학교에 갑니다. 나머지 학년은 원격 수업과 등교를 번갈아가며 하게 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선 전교생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생활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매일 가는 게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활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학 첫날인 오늘 일부 학교에서는 앱이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50개 교는 등교 수업이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는 이스라엘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되레 상승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 중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인근 남양주시 양주시에서 감염이 확산하자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 그 결과치만 나온 거라 역학조사관들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무작위 검사를 선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 노원구 어린이집에서는 1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수원시 태권도장과 이천시 가족 지인 모임, 대구 지인 모임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을 기록했고 주 중반부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5일 공청회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일반 병원 의료진과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등 45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논란이 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 여부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되는지 이번 달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없지만 미국 등에서는 아예 접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게 또 부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2만 3,086명.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들과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수도권 의료진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명, 화이자 1명이 접수됐지만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3일간의 연휴를 감안하면 현장의 접종 참여율이 높았다고 평가됩니다. 내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 장소가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전국 권역별로 확대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부터는 전국 82개 접종센터로 확대돼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접종이 2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시작됩니다. 이달 안에 맞게 되는 전체 접종 인원만 44만 5천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각국의 고령자에 대한 접종 결과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국의 그 접종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고령층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or of the Pfizer vaccine works against severe infection among the over 70s with a more than 80% reduction in hospitalizations. 우리 당국은 임상 자료가 축적되는 대로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최고 90cm의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은 온종일 쌓인 눈을 치우느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차들은 눈에 파묻혔고 마을은 폭설에 고립됐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엔 꽃샘 추위도 예상된다죠.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할 것 없이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되고 삽으로 계속해서 눈을 퍼올리지만 무섭게 쏟아진 눈을 다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강릉의 도심 한복판인데요. 이틀 동안 쏟아진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면서 도로변엔 제설 작업을 포기한 채 세워둔 차량이 빼곡한 모습입니다. 눈이 한 4, 5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지금 이게 제설 작업을 해갖고 차를 빼야 되는데 지금 일 나가야 되니까. 제설 장비가 미치지 못한 골목 곳곳에선 주민들이 종일 쌓인 눈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걸어갔다가 오니까 이제 12시 돼서 밥 먹고 이제 내려온 거죠. 산속 마을에선 폭설로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눈 치웠는데 지금 출근도 못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시령엔 89.6cm의 눈이 쌓였고 고성과 강릉 도심에도 3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진 건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기류가 태백산맥과 부딪혀 눈구름을 만들면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아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철원 영하 10도를 비롯해 파주 영하 5도,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는 13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려 온화하겠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밤새 차량에 갇히고 비상식량을 지원받고 정체 차량에 전달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만 320리터. 봄을 맞아 강원도로 떠났던 사람들은 악몽의 기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본 폭설의 현장 김명현 기자가 전합니다.
고속도로 한쪽 방향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차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또 다른 도로에는 갓길에 운행을 포기한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운전자들이 나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눈보라는 CCTV 영상을 가릴 정도입니다. 급하게 투입된 제설차가 역주행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급기야 군인들까지 나서 눈길을 만들어보지만 차량들은 제자리에서 헛바퀴를 돌아 도움을 받고 나서야 벗어납니다. 춘천시 퇴계동 일대 천여 가구는 폭설로 인한 정전으로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도로 곳곳에는 바닥이 얼어붙어 출근길이 마비됐습니다. 3.1절 연휴를 맞아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은 도로에서 악몽의 밤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2사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2008년 6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되려 높았습니다. 일단 대책의 단기 효과는 없었던 셈이죠. 수도권 중 GTX 기대감으로 경기와 인천 지역 상승률이 서울을 압도했고 아파트 사랑은 지난달에도 여전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연립이나 단독주택보다 뚜렷했거든요.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우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우선일 텐데 개발 예정지에 공기업 임직원들이 미리 땅을 사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지난주 발표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에 LH 임직원들이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힘든 거래겠죠.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광명시 흥신도시 사업지역의 한 부지입니다. 4,000제곱미터 규모 토지에 성인 손바닥 한 뼘 크기의 어린 묘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관상수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땅인데요. 지난해 6월 LH 직원 등 3명이 18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11억 원을 대출로 조달했고 LH 직원 등 3사람의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영농 목적으로 보기엔 미심쩍다고 설명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생각하에 매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최근 3년간 주변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LH공사 직원과 연루된 매입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총 10개 필지, 면적 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거론된 직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단지 노후 대비로 땅을 좀 사둔 거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죠. 땅값 절반 이상을 대출로 조달하고 지분 쪼개기에 보상을 노린 나무 심기까지 투기 방식도 완전히 전문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임직원이 사전 투기를 했다고 의심한 광명 시흥 신도시 땅은 모두 10곳입니다. 내역을 보면 LH 임직원이 공동 매입한 곳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심지어 최대 5명의 임직원이 공동 소유자로 올라온 곳도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자금 1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영끌을 한 셈입니다. 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들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감행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 LH의 토지 보상 규정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1,000제곱미터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일부 땅은 사자마자 쪼개기를 해서 공동소유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갖도록 한 겁니다. 또 사들인 농지가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나무 심기를 진행한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가 LH에서 보상 업무를 한 사람들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LH 측은 문제의 직원들을 대기 발령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이가 늘면서 덩달아 배달 오토바이 숫자도 부쩍 늘었죠. 1분 1초가 아까운 배달 특성 때문인지 불법 주행은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는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 현장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질 않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 배달 오토바이가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지름길인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인도로 주행했다가 다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차도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신호를 맨 먼저 받으려고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오토바이가 많아진 건 사실이고 바쁘게 가야 되니까 끼어들고 막 그러긴 하는데 통행량이 적은 도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로 주행하려다 자전거를 칠 뻔하기도 합니다. 좁은 길인데도 그냥 오토바이들이 확 지나갈 때가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은 더 소리도 잘 안 들리시는데 뒤에서 갑자기 확 나타나거나 이러면 더 놀라시지 않을까 걱정.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오토바이도 전면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현장 단속에만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의 오토바이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들이 연이어 적발됩니다. 선생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타고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경찰 단속을 무시하고 위험하게 도주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배달 건수에 따라 그날의 수입이 결정되는 만큼 1분 1초가 아까운 오토바이 기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걸 끌고 다니고 그럼 배달 자체를 못해요. 1분만 늦어도 전화하고 난리 치는데 얼마나 발라갖고 이거 끊으면 끝나는 거니까. 단속만으로는 불법 운전 근절이 쉽지 않은 만큼 업체 스스로 안전주행을 유도하는 배달 시스템이나 안전교육 의무 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단속하기는 솔직히 모든 걸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 업체 쪽에서 그걸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도 하고 제재도 한다 그러면 많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고 배달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우선 오토바이 번호판을 뒤에서 찍을 수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이 오늘부터 쿠팡이츠 라이더들의 수수료를 600원 내린 2,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멀리 가는 이들에게 더 주기 위해서라는데 반발한 라이더들이 오늘 하루 배달을 나가지 말자며 쿠팡이츠 로그 아웃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자발적 집단 흉노를 한 거죠.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3월 2일 쿠팡이츠 단체 휴무를 제한한다.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경쟁업체 아래로 낮추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오토바이 타는 애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 달려야 되고 또 차로 가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배달 주문이 많은 점심시간 이후 실제 타격이 있었는지 식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라이더 배정이 좀 어려웠다든지 그런... 라이더가 개인 사업자 같다 보니 별다른 타격은 없었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쿠팡은 일반 라이더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합심을 할까요? 쿠팡 측은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먼 거리 주문도 마다하지 않는 배달 파트너들한테는 2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레인지를 넓혀 놓은 거거든요. 일각에선 미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적자 경영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차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쳐 타고 간 건데 차 주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2시쯤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물류센터 지하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이를 훔쳤다는 겁니다. 30대 남성 김모 씨는 신고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물차에 올랐습니다. 차량 앞을 신고자가 가로막았지만 김 씨는 이를 뿌리치고 지하 주차장을 나와 물류센터 주 출입구까지 화물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출입구에서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김 씨를 결국 추격해 검거했습니다.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은 수치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절도와 특수상해 미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동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음식과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 곳간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지 않은 이들까지 이 생필품을 빼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눔 곳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주민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곳간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주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나 됩니다. 어렵진 않는데 그냥 준다고 해서 아침에 한번 나와서 술을 한번 받아봤어요. 나눔 곳간에 위기 상황이 아닌 시민분들이 오시다 보니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나눔 곳간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은 뭐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진 않으시는데. 그냥 사람들 가보자고 가봤어요. 그렇다고 이용자들의 소득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작 어려운 분들 못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눔 곳간 이용자 대부분이 라면과 쌀을 선호하는데요. 예산과 후원까지 부족하다 보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파진 주민들을 위한 나눔 곳간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배려와 양심일 겁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주민들이 제발 좀 없애달라고 몇 년째 아우성인 소각장. 이걸 다른 데로 옮기려면 못해도 1,300억 원이 듭니다. 결국 옮기기로 했다는데 옮기는 장소가 고작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전체 소각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이 영향을 미친다고 법으로 인정된 범위는 반경 300m. 하지만 최소 1km 또는 그 이상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소각장을 없애라는 민원이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이 소각장을 앞으로 7년 뒤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짓겠다는 소각장의 위치입니다. 후보지로 3곳이 검토되는데 지금 소각장이 있는 자리에서 불과 3km 안팎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주거지와의 거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옮기는데 들 돈은 1,300억 원 안팎. 당연히 실효성과 예산 낭비 논란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그 옆으로 옮겨서 이걸 해결한다? 이거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요구에 결국은 굴복한 게 아닌가. 인천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만큼이라도 옮기면 반대 안 하겠다는 의견이 꽤 많다. 100m라도 옮겨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불만 해소도 좋지만 혈세 낭비를 막을 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몰래 맞은 백신으로 준비했습니다. 백신 몰래 맞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재임 기간에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비공개로 맞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장면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 TV 생중계로 이 장면을 공개했었죠. 네네. 이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트럼프는 비공개로 백신을 맞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앓고 난 뒤에 나는 면역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코로나19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는 깊은 심한 감기 정도라고 무시하더니 어쨌든 큰 소리 쳐놓고 몰래 맞았다 이거네요. 두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 고장난 냉동고로 준비했습니다. 설마 백신 냉동고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한 의료기관에 설치된 이 초저온 냉동고가 고장이 난 건데요. 네. 이 의료기관이 백신을 접종하는 곳이어서 이 냉동고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냉동고는 영하 약 80도로 설정돼 있었지만 지난달 26일 밤부터 온도가 오르기 시작해 영상 27도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주말엔 온도를 확인하는 직원이 없어서 1일 오전에야 고장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보관, 유통 적정 온도는 영하 75도인 만큼 백신은 전량 폐기됐습니다. 지금 백신은 진짜 한 방울이 아쉬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몇 명분이나 이렇게 폐기된 겁니까? 네, 폐기된 백신의 양은 1,032회분입니다. 2회 접종 기준으로 이제 5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책임이 병원 측에 있는 건지 아니면 냉동고 제조사 측에 있는 건지 좀 공방이 또 벌어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 키워드 아빠 찬스로 꼽았습니다. 이거 한때 한참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화가 의사로 유명한 정민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과 교수 이야기인데요. 정 교수는 SNS에 자신의 아들이 한 의대 해부학교실의 조 교수가 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 교수는 아들이 아주대 의대에서 자신의 도움으로 의학 박사를 받았다며 신경해부학 교과서의 공동 저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1989년생이므로 만으로 31살의 조 교수가 된 셈이라며 아들 자랑을 이어갔는데요. 교수인 아빠의 도움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단 말이 듣기에 따라선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정 교수 아들의 논문은 34개인데요. 네. 이 가운데 아버지 정 교수가 공동 저자로 오른 논문이 20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와. 누리꾼들 사이에선 31살의 조 교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정 교수는 아들과 관련된 자랑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주대 병원 측은 정 교수의 아들은 절차대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확인을 마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 해야 이렇게 크게 자랑을 할 만한데 그거를 간과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경. 이런 졸속 입법을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멸종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윤 총장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지난번 검찰 간부 인사 때처럼 윤 총장을 만나는 형식만 취할 것이라는 불신의 시선도 많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포클레인에 비유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수청을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로 봤습니다. 사실상 검찰 폐지 시도라며 공식적으로 첫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 수사는 어려워지고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검찰을 쪼개
검사와 사법경찰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윤 총장은 전문가 논의와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틈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 내일 전국 검찰청 순회차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는 윤 총장은 취재진에게 중수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도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죠.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 아니냐 이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수사권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특위가 모레쯤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때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속내는 불편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법무부의 의견을 내야지 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윤 총장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까지 거론한 건 차기 대권을 염두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mRNA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등 백신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안전성은 정부가 책임진다며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The coronavirus COVID-19 vaccines are designed to make us int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his is not a sci-fi movie or a future event. This is right now, today.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 정부가 백신에 물을 타서 분량을 늘려 접종한다.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모두 과학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DNA와는 절대로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희석법 역시 물이 아닌 식염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 등에서 인증한 정식 사용 방법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정보 역시 가짜 뉴스인데 오히려 치매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한 만큼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백신 안전성을 책임지겠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오는 8일 전에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범여권도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만큼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8일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했던 범여권 단일화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배수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기한인 8일까지 시간에 쫓기면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18일 후보 등록일 전까지 만 열흘 정도의 충실한 단일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시대전환 조정원 후보는 의원직 사퇴 기한인 8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1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 날짜는 3월 4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시대전환 조정원 후보와 1차 단일화, 18일까지 김진애 후보와 2차 단일화를 거치게 됐습니다. 김진애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 입성이 가시화됐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진행될 범여권 단일화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박영선 후보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제3지대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입당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안 대표는 기호 4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기호 4번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다면 선거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우정원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따져봤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몫인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찬조연설 정도 말고는 법률적으로 당이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선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한 정당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 관련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은 개인 자격으로 찬조연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선거운동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선관위는 당시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연설 명함 등에 드는 비용을 다른 정당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이 받는 선거 보조금을 주거나 빌려줄 수도 없고 어깨띠를 착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어깨띠 대신 유세용 스카프를 만들어 착용해야 했고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찬조 연설은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우종환입니다. 북한 매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했던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그야말로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식 특유의 거친 표현으로 말이죠. 추악한 돈벌레, 사이비학자, 전범기업 후원을 받은 친일 분자까지 경멸의 표현이 대거 담겨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북한이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북한의 관변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부 피해 여성은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램지어 교수의 궤변은 일본 우익이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학교를 다녔고 그 덕에 하버드 종합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악한 돈벌레, 사이비학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램지어 교수가 지난 2019년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왜곡한 글을 써 우길기 훈장을 받고 일제의 간도 대지진 대학살 범죄를 왜곡 미화한 논문을 써낸 친일분자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만삭의 위안부 피해자가 등장하는 3.1절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일제가 인류 앞에 저지른 성노의 범죄는 절대로 시대가 없다. 조선민족은 끝까지 기어이 피해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것이다. 학계 왕따로까지 전락한 램지어 교수가 뒤늦게 당황스럽고 괴롭다,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논란은 쉬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자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SK는 수소를 공급하고 현대차는 수소차를 공급하는 시기죠.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계서열 2위와 3위 두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를 생산해 SK그룹 사업장에 제공하고 SK가 생산한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도 현재 70여 곳에 이르는 수소 충전소를 더 늘리고 지자체 관할 버스를 수소차로 바꾸는 등 수소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소경제의 미래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민간이 혼자 할 수 없고 정부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까지 수소산업 육성에 나서는 건 수소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2050년에 최대 1경 4천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고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시장을 어느 정도 갖추긴 해야 되잖아요.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현대차가 포스코와 수소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수소 동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 입학식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VR, AR을 이용한 입학식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내 아바타를 만들고 학과 점퍼까지 입혀서 그 가상 공간에 들여보내는 식입니다.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썰렁한 대학 캠퍼스와 달리 가상 공간으로 꾸며진 대운동장에 아바타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멋진 미래를 아바타로 변신한 신입생들이 온라인 입학식에 접속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는 입학식을 취소했던 터라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큽니다. 앞으로도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재학생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입학식 못지않게 정말 재밌고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VR은 독도부터 필리핀 세부의 바닷속 생물까지 여행에도 대거 활용됐습니다. 한 통신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VR 힐링 여행 영상 시청자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상세계 시장은 오는 2025년 지금의 6배 이상인 약 31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경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30명 가까이가 숨졌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늘도 나무로 만든 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사실상 맨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SNS에는 오늘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군부는 실탄 사격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군경이 쏜 최루탄이 시위대를 향해 날아와 폭음과 함께 터집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는 건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패. 최루가스를 닦아낼 물풍선이 고작입니다. SNS에는 군경의 폭력 진압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머리채가 잡힌 채 연행되고 엎드린 상태에서 발길질을 당합니다. 북서부 깔라이 지역에서 경찰의 실탄을 맞고 주민 한 명이 숨졌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양곤에서 시위에 나섰다 군경의 실탄에 쌍둥이 형제를 잃은 23살 청년은 군부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We go to the road and then we fight for our democracy. But they shoot to my brother. Hence, the military coup
And we really want the democracy. 미얀마 군부는 어제 화상으로 열린 2차 재판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최장 9년을 선고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또 군경은 실탄 사용 금지 지침을 받았다며 오히려 시위대가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얀마 군정의 화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수치 국가고문 측은 군정은 테러리스트 단체라며 아세안이 군부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학폭과 관련해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겠다던 폭로자 측이 돌연 말을 바꾸고 자신들을 고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밝힐 테니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다투자는 건데요.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 측의 주장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기성용.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뀔 거고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폭로자 측 변호인도 원하는 대로 곧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어젯밤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는 법정에서 제출하겠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거자료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권을 위해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기성용 측에서 폭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오히려 기성용 측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걸라는 겁니다.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해서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 자료들은 없을 것 같은 주변인들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기성용 측도 곧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어서 이번 성폭력 논란은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3월의 동해안을 따라서는 무거운 봄눈이 자주 내립니다. 어제 동해안 일부 지역은 9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면서 도로부터 산간 지역까지 고립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남부와 중부 곳곳에서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남산 야외식물원에는 이처럼 삼수유꽃이 피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역별로 겨울과 봄을 넘나들듯 하루 사이에도 두 계절을 넘나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 춥겠는데요. 이 추위는 낮부터 점차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모레는 12도 선까지 올라서 따스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대전도 영하 2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어오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광주 한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부산도 11도 선으로 남부지방은 한낮에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구름 많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